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근면성실로 여겨왔다. 2017년 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평균인 1,759시간을 훌쩍 넘긴 2,024시간. 이런 장시간의 노동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토대가 됐지만 수많은 근로자가 과로로 쓰러지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깨뜨리는 사회적 문제를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고 사회 변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처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그 첫 번째로 꼽힌다. 현 정부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또한 공공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펼쳐지고 있다. 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일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챙긴 부분 바로 일자리였죠.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고 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회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도 하는 주 52시간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와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고용과 노동 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역시 세종시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세종시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로 12번째 정책을 말하다 이 예.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매우 어려워요. 예? 예. 정책이라는 게. 특히 고용노동부 이야기는 훨씬 더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을 것 예. 같아가지고요. 예.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이제 이재갑 장관님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자리 좀 많이 만드셨는지요? 뭐 저희들이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목표치 달성률 몇 % 정도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뭐 목표를 몇 프로 달성했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든 일자리 문제를 저희들이 봤을 때 고용 지표를 보면 고용률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또는 실업률이 얼마나 낮아졌냐를 보게 되는데요. 고용률 같은 경우는 역대 고용률 수치를 계산한 이후로 최대로 높아졌고요. 네. 실업률도 거의 한 13, 14년 만에 최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직무 공간인 여민간에 보면 예. 일자리 상황판 예. 거기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예. 그 수치가 정기적으로 거기에 표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수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수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그것들이 수치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한 달 단위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분기마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고용노동부의 정책 성과를 꼽으신다면요? 예.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상용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것들이 일자리 질이 어떻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상용 근로자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도 매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40만 이상 50만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주 52시간제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봐야 되는데 300인 이상은 연초에 비교해 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299인부터 50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아니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특히 산업 안전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많은 이슈도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게 법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이 돼서 대폭적인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정책 성과를 좀 들어봤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잘 안 된 거 있다. 어떤 몇 가지 좀 있으면요?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고용 지표가 괜찮은 편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우리 이 경제 허리인 40대와 그다음에 제조업이 많이 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런 경기 상황이라든가 대내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제조업과 40대 고용이 좀 부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께 약속했던 부분 중에서 노사 간에 합의로 만들었던 탄력 근로 시간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노사정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 입법화가 지금 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그 약속으로서 아이러 협약을 비준하기로 한 바 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법은 정부 입법을 내 가지고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해 가지고 아직 통과가 못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해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어떻게 해서 취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까는 작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법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1만 5천 명. 1년 전 같은 달보다 33만 1,000명이 늘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4개월째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로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취업률은 늘어났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일자리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좋은 일자리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증가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짧은 기간, 짧은 시간 근무하는 단기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국민들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규제 완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있어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와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고용률은 늘고 있지만 꾸준히 취업난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이슈가 계속되는 일자리 정책. 그동안 어떻게 추진돼 왔고 앞으로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 올해 고용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지표가 전체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고용 상황이 어떤지를 볼 때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11월 같은 기준에는 33만 1,000명이 늘어서요. 당초에 연도 중에 대략 한 20만에서 25만 정도 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더 연도 중 평균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률을 되게 봅니다. 고용률은 100명의 취업 국민이 있다면 그중에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70%를 넘어가는데 저희는 65% 수준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11월 같은 경우 67.4%인데 이 통계도 통계 작성한 이래로 최대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1%로 15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총적인 양쪽으로 본다면 질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볼 때 저희들이 보통 상용직 근로자가 느느냐, 임시나 일용보다도 상용직이 많이 느느냐를 보고 있는데 상용직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나서 네. 12월 달에 59.3%였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은 사실은 보험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 실업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그 비율도 예년에 비해 가지고 보통 40만에서 50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자리의 질도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네. 생각에서 다만 이제 산업별로 또는 연령별로도 분류를 해보게 되는데 산업별로는 서비스 직종은 좀 탄탄하게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에 비해 가지고 좀 더 많은 형태로 감소가 있었다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11월 달에는 그 감소폭은 조금 줄었지만은 어쨌든 제조업 상황은 좋지 않았고 연령별로 되게 청년과 50대, 60대는 는 반면에 40대에서 늘지 않고 감소해서 그것들이 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국민이 이제 고용 지표는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예. 하는데 예. 이 체감이 잘 안 된다. 이제 예. 특히 이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일자리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 있으십니까? 정부의 재정이 만들어낸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일자리가 좋아진 상황이 좋아진 거 아니냐라는 데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는 제가 말씀드린 40대는 좀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인데 40대를 제외하고 노인뿐만이 아니고 40대를 제외하는 모든 연령층이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인 취업자는 물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60세 이상 증가하면 그만큼의 취업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노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 그중에 64.4%는 정부 예산과 관계없는 도소매나 농업 쪽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만약에 정부 재정 지원만 하게 되면 보통은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는 단기이거나 임시직인 시간적인 경우가 많은데 공공근로 같은 거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상용직의 비중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재정에 의한 일자리다라고만 하는 것은 잘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 일자리를 떠나서 노인에 대한 부분이 노인 인구는 늘고 있고 노인에 대한 일자리가 시장에서 그만큼 충족을 못할 때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말고 그냥 놔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선진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망이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노인 65세 본인의 직장을 떠난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나마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40대가 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예산 투입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예.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인이 노인 일자리하고 공공 일자리 확대가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예.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선 이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노인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상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프로테이로 보면 98.8%가 65세 이상입니다. 근데 65세 이상에서 정부의 일자리 참여하든 민간에서 일자리 참여하든 그분들은 고용보험 자체에 실업급여 자체에 가입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69 미만의 일자리 그 연령들은 가입이 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인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를 만든 경우를 쭉 보면 그게 97만 명, 9월에까지 97만 명이었는데요. 그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1만 명이었습니다. 되게 11% 정도인데 네. 이분들이 고용보험에만 가입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실업급여 나오는 건 아니고 실업급여는 받으려면 예컨대 18개월 동안 180일 일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조건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받아가지고 실업급여를 타신 분들이 8,200명인 거고 액수로는 300억 정도 됐습니다. 네. 전체로 보면은 전체 수요자 대비해서 보면은 비중으로
0.7%였고요. 금액으로 보면 0.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5%, 0.7%에 해당되는 그 액수와 사람의 비중이 이게 실업급여를 급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안 맞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늘어난 부분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냐면 제가 아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5인 미만, 10인 미만은 잘 가입을 안 했는데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타가는 사람도 좀 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회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구직급여액을 상한 과학을 좀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늘어난 거지 노인 일자리하고는 직접 네. 관계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일자리 문제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뭐 노인 일자리 얘기는 했습니다만 음. 우리나라에서 뭐 일자리 문제 하면은 뭐 청년 예. 취업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 청년 취업 상황 좀 나아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은 전체적인 통계로만 보면 고용 지표는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고용률 아까 말씀 청년 고용률은 18개월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수치로 보면 청년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취업사가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은 수치로만 보면 괜찮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책을 말하다 보는 시청자 중에 청년이 지금 예, 임 차관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 과연 그럴까? 예. 체감하기가 어렵다. 예. 이런 청년들도 많을 텐데 이 체감률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어떻게 펼치고 예. 계십니까? 우선은 그 체감률이 낮다는 부분들에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냐면 그 베이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 세대라고 그러는데 네. 그 친구들의 되게 연령대가 지금 20대 후반입니다. 에코 세대면은 이제 베이비 부모의 부머가 자제분들, 부모이고 예. 90년대생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한 26, 7세, 30세까지 되는 네. 전이니까 나이로 따지면 되게 한 25년부터 30년 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인데 그게 이제 다른 연령 그 전에 청년들이 이렇게 주로 감소했다고 보면 이 친구들은 한꺼번에 노동시장에 나오니까 그걸 다 채워주지는 못하는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데는 되게 대기업과 공공 부분인데 대기업과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뭐 그렇게 느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대기업들도 채용을 할 때 경력자를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청년층한테는 조금 불리하게 그러니까 체감이 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하다 정부 정책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들 취업 체감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난해 18년부터 19년 그다음에 또 내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년에 특화된 정책들을 예산을 대폭적으로 투여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조 8천억 수준인데 내년에는 5조 4,800억 수준까지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이 또 채용을 안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기업이 조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본인들이 기업이 상황보다는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청년 고용 장려금을 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대기업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급하고 있어서 그 덕택에 좀 더 많은 청년들을 뽑는 것 같고요. 그리고 뽑힌 청년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일 채움 공제라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과 국가가 기업이 이렇게 조금씩 부담해서 돈을 넣게 되면 2년 또는 3년에 1,600만 원 또는 네. 3천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 정책들이 비교적 성과를 보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정책이 청년 취업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그렇습니다. 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그 상반기 지나면서 떨어졌고요. 청년 내일 처음 강제 같은 경우는 떨어져 버려서 다시 추경을 했는데 추경에서도 하고도 또 10월이 마감이 돼 버려서 사실상은 네. 수요만큼 저희들이 하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이죠, 차관님. 예. 만약에 청년 취업자, 청년 미취업자예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든가 예. 내일 채용 공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예.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혜택을 받는다. 뭐 사례를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쉽게? 우선 이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같으면 본인이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제 뭐 부유한 부모를 뒀으면은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조금 어려울 때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대로 구직 활동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부에다가 본인의 취업할 계획서를 내고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정리해서 가져오면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 계획서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과 같이 협의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6개월에 50만 원씩 네. 그걸 지급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6개월에 있습니다. 50만 원, 300만 원. 예, 예. 6호 300만 원. 예, 300만 원까지.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럼 아르바이트에서 벌게 했던 시간들을 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구직처를 찾거나 구직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키우는 데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으로 도움을 받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요. 물론입니다.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또 시청자들한테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꼬치꼬치 좀 캐묻는 거. 좋습니다. 예, 저기 그 일자리 관련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대외 경제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뭐 당연히 내년 고용 상황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 개선 대책 세우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청년이라든가 뭐 고령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임시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쓰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이런 혁신 전략과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 고용노동뿐만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그다음에 또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그것들을 착실하게 해나가면 당장 그 오늘 한순간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네.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일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근데 직업 교육이나 훈련들을 예산을 신기술 쪽 방향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서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에 정부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50시간을 넘어가는 기업들을 다 1대1로 체크해가지고 왜 넘어갔는지를 보고 넘어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할 거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넣을 거고 또 그 기간 중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적응하는 과정을 보면 훨씬 더 현장에서는 예. 적응이 더 잘 되면서 50시간제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이제 탄력 근로제 입법이 절실했는데 국회 통과는 이제 무산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하셨는데 그게 이제 50인에서 299인, 그렇습니다. 그죠? 예. 300명 미만 예. 그 기업에게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계도 기간의 효과가 뭘까요? 우선은 계도 기간은 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네. 우선 법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띠 매기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바로 시행하지 않고 계도 기간 같은 걸 둬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제도나 법이 맞추다 보면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입법이 됐으면은 조금 더 쉽게 50에서 299인 사이의 기업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 입법 자체가 좀 무산이 된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0에서 299인 기업들은 뭐 독자적인 기업도 있지만은 물론 원청에서 물건을 받아 가지고 하거나 대기업의 협력업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일이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250에서 299인을 내년도 1월 1 일부터 바로 했을 때는 위법한 준비가 충분히 안 된 기업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어떻든 하려고 노력을 한다. 사업적 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함에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 그러면 검찰에 저희들이 넘길 때도 그런 상황들을 같이 해서 넘김으로써 이 처벌을 조금 피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이제 아무리 계도기관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이 법을 계속해서 하거나 전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은 사실은 네. 뭐 그냥 이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 거여서요. 당초에 이 50에서 299인 300인 미만 예. 여기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1년 6개월이죠 계도 기간이. 아니요. 1년 년입니까? 1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또 법이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그 사이에 계도 기간 중에 법이 바뀔 수도 국회에서 입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년 기간 동안에 입법이 되면 저희들이 계도 기간 뒀던 것들도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업무를 현장에서 하는 데가 이제 각 지방 노동청인 지방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담당을 합니다. 근로감독관. 예. 네. 자, 300인 이상에 이어서 이제 계속 계도 기간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부여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 단체나 이제 노동 단체에서는 이 정부의 주 52시간 이 의지가 약해진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의지는 전혀 약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300인 이상도 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하고 같이 법이 적용이 되어야지 그게 안착이 되는 것이지 현장과 계리를 무시하고 그냥 처벌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안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300인 이상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에서 299인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그렇죠.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계도 기간 동안에 정부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0시간 넘어가는 기업들을 다 1대1로 체크해 가지고 왜 넘어갔는지를 보고 넘어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할 거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넣을 거고 또 그 기간 중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300인 이상도 보니까 계도 기간을 통해서 안착을 하니까요. 물론 이제 그 1년 그 적응하는 과정을 보면 훨씬 더 현장에서는 예. 적응이 더 잘 되면서 50시간제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간에 있던 근로자에 한정됐던 부분들을 이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이 건설공사 현장을 비롯해 가지고 원청의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훨씬 더 안전에 대한 의식도 바뀌고 변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관련된 양성 훈련들의 양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형태의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더 노력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숨가쁘게 달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내년에도 뭐 하실 일이 산적할 것 예. 같고 특히 28년 만에 이 전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1월 중순에 이제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 예, 거 1월 아닙니까? 16일 날 시행이 됩니다. 이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 취지와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이제 산업 환경을 둘러싼 외부 환경들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업안전보건법도 변경시켜야 된다고 본 건데요. 그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노동자 하면 노동자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하면 자영업자인데 지금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이에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우리가 보통 이제 특고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퀵 서비스라든가 네. 아니면 뭐
건설기계 덤프트럭 뭐 운전하시는 분 같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안 받는 아, 이분들이 통상 시장에서는 사장님으로 불리는 분들이죠.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등록은 했는데 막상 일하는 형태나 월급 받는 걸 보면 그 진짜 사업주가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형태인 네. 거죠. 그걸 그래서 특고, 예, 보통 약칭 특고고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근로자는 아니라도 안전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재해에 대한 것들은 같이 같은 장소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의 문제는 같이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게 충분히 인식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간에 있던 근로자에 한정됐던 부분들을 이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배달업을 통해서 하는 배달 종사자도 일부분은 이 법에서 사업주들이 일정한 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하는 원청의 사업주들이 있고 원청이 다시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는 이제 30여 곳의 협력업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고가 나게 되면 협력사의 사업주들이 책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공사장이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서로 정보도 주고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청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은 그 작업 시설까지 다 책임져라고 하면 좀 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법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 현장을 책임지는 도급하는 사람이 도급을 준 사람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책임 범위를 높이고 그 책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자도 일정 부분 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다음 대표이사까지 이 책임을 일정 부분에 또 책임을 지도록 해서 단순히 건설공사의 일부 현장에서 책임지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원청이 위험한 부분만 도급 주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들도 같이 지도록 해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이 건설공사 현장을 비롯해 가지고 원청의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훨씬 더 안전에 대한 의식도 바뀌고 변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인해서 특수고용 되신 분들이라든가 건설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좀 어정쩡했었던 그 산업재해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획기적으로 변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사회 전반에 이제 화두로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고용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그 일자리하고 기술의 변화에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변화에 맞춰 가지고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 관련된 양성 그러니까 양성 훈련들의 양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재직자 중에서도 변화하지 않습니까? 재직자의 일들이 기업의 일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신기술과 관련된 그다음 디지털과 관련된 적응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개 한 4% 전체적인 직업훈련에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22년까지 15% 수준까지 둘 다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기술과 관련된 그 직장인이라면 뭐 회사에다가 문의를 해보면 되겠지만 실업자예요. 거기는 이제 고용센터가 제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나 고용센터가 전국에 있는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보면 되고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HRD 넷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자꾸 캐물어서 죄송합니다만 감사합니다. 이게 뭐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것이라 어느 하나 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 정책들을 또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얼마 전에 정부 예산도 이제 확정됐고요.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 내용 좀 간략히 좀 저희 고용노동부 예산은 30조 5천억 정도이고요. 그게 올해 대비해서는 14.2% 증액 편성된 겁니다. 전부처 평균 증가율이 9.1%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자리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세 가지만 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인데요. 국민취업제도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거기서 상담을 해보고 본인의 부족한 능력이 뭔지 또는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예컨대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직업훈련을 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것들 뭐 경과적인 일자리 일경험이 필요하면 일경험을 제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취업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약 20만 명들이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도 거기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를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그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잘 안착시키는 게 저희들의 우선 큰 일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예산을 보강했습니다. 적극적 노동시장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업을 당한 다음에 이렇게 실업급여를 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는 그런 일종의 이미 실업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거나 사후적인 관리인데 좀 더 적극적이고 사전적으로 그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해가지고 실업이 안 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지방에서도 고용위기 지역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큰 기업들이 실업자가 많이 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지금까지는 고용위기 지역이 발생을 하면 정부가 사후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위기가 보이는 지역들을 미리미리 선정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제 계층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고령화 문제에는 되게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60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형태로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또는 그분들이 60세가 넘은 다음에 또는 뭐 55세 이후라도 기존에 있던 일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과 기술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어떤 그런 봉사들과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네. 이런 것들은 신중형 경력형 일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 특히 육아하고 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산율 많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들이 이제 일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고 일을 선택하느냐 가정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들 소위 이제 있어서 경단녀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경력 예. 단절된다고 그래서 해서.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한테만 부담시켰을 때는 기업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형태의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더 노력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 자, 지금까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일자리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노동 환경의 문제 정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정책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겠죠. 다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늘리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